중국인 엔지니어들이 해외에서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이 수십조 원을 퍼부은 바로 그 땅에서요. 은인이 아니라 1순위 표적이 된 겁니다. 범인은 뜻밖에도 중국이 직접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탈출한 위구르인들이 무장단체에 합류해 복수의 총을 들었죠. 서울시 예산 20배를 쏟아붓고도 정만양산한 최악의 자충수. 그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을 14억 인구가 하나로 뭉친 거대한 붉은 덩어리로 상상합니다. 세계 지도를 펼치면 닭 모양의 영토가 단일한 색으로 칠해져 있고 같은 언어와 문자, 같은 정부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베이징 올림픽의 화려한 군무, 국경절 열병식의 일사불란한 행진. 이 이미지들이 우리 뇌리에 각인된 중국입니다. 그러나 이 통일된 그림은 정교하게 설계된 착시입니다. 중국 전체 영토에서 한족이 전통적으로 살아온 땅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등 수십 개 소수민족의 터전이죠. 면적으로 따지면 남한 땅 5개를 합친 크기가 베이징의 불안한 통제 아래 놓여 있는 셈입니다. 특히 서쪽 끝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가장 뜨거운 화약고입니다. 이 지역 주민 대다수는 한족이 아닌 위구르족이죠. 이슬람을 믿고 튀르크어 계열 언어를 쓰며 베이징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정체성을 품고 있습니다. 생김새도, 음식도, 문화도 한족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들은 1949년 인민해방군 진주와 함께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편입됐습니다. 베이징은 해방이라 불렀지만 위구르인들에게 그날은 점령의 시작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그 균열은 봉합되기는커녕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이 땅을 절대 놓지 못하는 이유, 그건 모래 아래 숨겨진 것에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위성사진으로 내려다보면 끝없는 황갈색 사막이 펼쳐집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뜻의 위구르어에서 이름을 따왔죠. 여름 한낮 기온은 섭씨 50도를 넘기고 연간 강수량은 서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언뜻 보면 버려도 아깝지 않을 불모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척박한 지표면 아래에는 중국 경제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신장은 중국 전체 석유 생산량의 3분의 1, 천연가스의 3분의 1 이상을 공급하는 에너지 보고입니다. 경부고속도로 10배 길이의 송유관이 이 사막에서 시작해 베이징과 상하이까지 뻗어 있죠.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동부해안공단의 불빛, 그 연료가 바로 이 모래밭에서 솟아오릅니다.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신장은 전 세계 면화 생산량의 5분의 1을 책임집니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들의 옷 상당수가 이 땅의 목화밭에서 시작되는 셈이죠.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역시 이곳에서 대량 생산됩니다. 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신장산 부품 없이는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베이징 입장에서 신장은 단순한 변방이 아닙니다. 이 땅을 잃으면 석유와 가스 수급에 비상등이 켜지고 중국 경제의 엔진이 하루아침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이 땅을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놓지 않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2017년 신장 전역에서 이상한 건물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사진에 포착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 중국 정부는 처음에 그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증거가 쏟아지자 말을 바꿨죠. 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취업을 돕는 학교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조망과 감시탑으로 둘러싸인 그곳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수용된 위구르인들은 하루 종일 중국어를 외우고 공산당 찬가를 불러야 했습니다. 이슬람 신앙을 버리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고 가족과의 연락은 철저히 차단됐죠. 탈출에 성공한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감 인원은 최소 100만 명, 남한 인구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베이징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위구르인들의 정체성을 뿌리째 뽑으면 독립 요구도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였죠. 언어를 잊게 하고 종교를 지우며 세대 간 문화 전승을 끊어버리는 것, 민족 자체를 희석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동시에 한족 이주민을 대거 유입시켜 인구 구성마저 바꿔놓았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2022년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중국은 꿈쩍도 않았습니다. 자원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석유와 가스, 면화와 광물을 포기할 수 없으니 사람을 억누르는 쪽을 택한 거죠. 그러나 쥐어짜면 짜낼수록 튀어나오는 힘도 거세지는 법입니다.
수용소의 철조망을 빠져나온 위구르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터키와 중앙아시아로 망명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총을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지대에는 수십 개의 무장단체가 활동합니다. 그중 가장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조직이 ISISK, 정식 명칭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입니다. 이 조직에 수용소 출신 위구르인들이 대거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속속들이 아는 인력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된 겁니다. 2021년 이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테러가 급증했습니다. 2022년 카라치 대학교 폭탄 테러로 중국인 교사 3명이 숨졌고 2024년에는 파키스탄 북부 건설 현장에서 엔지니어 5명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죠. 전문가들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범인들이 중국인 숙소 위치와 이동 경로, 경비 교대 시간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이징이 만들어낸 탄압의 부메랑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고문당한 이들이 사막 건너편에서 중국인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억압당하던 사냥감이 훈련받은 사냥개로 변한 거죠. 가장 소름 돋는 건 신장 수용소가 돌아가는 한 이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스스로 적을 양산하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위구르인들만 총을 든 게 아닙니다. 중국이 돈을 뿌린 현지인들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로 파키스탄에 쏟아부은 80조 원, 그 돈이 증오의 불씨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자금 대부분이 고금리 대출이었다는 점입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갚을 능력도 없이 빚을 떠안았고 상환불능에 빠지자 중국은 시설 운영권을 가져갔습니다. 과다르 항구는 40년간 중국 기업이 운영하며 수익의 91%를 가져가는 계약이 체결됐죠. 현지인들에게 남은 건 일자리가 아니라 빚더미였습니다. 분노한 현지인들은 위구르 무장 세력과 같은 표적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중국인 엔지니어를 죽이면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프로젝트가 멈추면 빚도 멈춘다는 계산이 선 거죠. 위구르인의 복수와 현지인의 저항이 한 방향으로 합쳐진 겁니다. 중국은 탄압으로 위구르인을 적으로 만들고 빚으로 현지인간까지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중의 자충수였죠. 아프가니스탄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탈레반 정권은 중국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ISISKK 활동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합니다. 위구르 출신 전사들과 반중 현지 세력이 연대해 중국인을 공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돈으로 충성을 살 수 있다던 오만함이 매일같이 피로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테러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이 태평양 건너에서 날아왔습니다. 2021년 미국이 발효한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신장 지역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제품은 미국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것이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신장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원료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중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면화도 마찬가지였죠. 신장산 면화가 조금이라도 섞인 의류는 미국 세관에서 억류됐습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줄줄이 공급망을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동참했습니다. 2024년부터 강제노동 연루 제품의 역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죠. 과거에는 인권 탄압이 도덕적 비난에 그쳤지만 이제는 수출길이 막히는 경제적 사형 선고로 돌아왔습니다. 억압으로 인건비를 아끼려던 꼼수가 수십조 원 손실로 되돌아온 겁니다. 중국은 반박했습니다. 강제노동은 없다고 서방의 음모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위성사진과 탈출자 증언, 내부 문건 유출이 이어지며 변명의 여지는 사라졌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중국의 목줄을 조이는 올가미가 완성된 겁니다. 가장 싸게 만들려던 탐욕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손을 떼자니 나라가 쪼개지고 계속 쥐고 있자니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파국이 기다리는 최악의 딜레마입니다. 신장을 포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위구르 독립 움직임이 성공하면 티베트와 내몽골이 연쇄적으로 들썩입니다. 1991년 구소련이 15개 공화국으로 해체됐듯 중국도 여러 조각으로 찢어질 수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공급이 끊기고 1대1로의 육상 통로가 막히죠.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억압을 계속하면 어떨까요? 복수를 다짐한 위구르인들은 계속 무장단체로 흘러들어갑니다. 중국인을 겨냥한 테러는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서서히 밀려나는 길이죠. 시진핑 정권은 영토 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열은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압 강도를 낮추기보다 감시 기술을 고도화하고 한족 이주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힘으로 눌러막은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더 큰 폭발로 되돌아온다는 것을요. 이 모든 이야기가 머나먼 사막의 남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자충수는 이미 한반도의 문턱까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핵심 원료 상당수가 중국을 경유합니다. 만약 그 공급망 어딘가에 신장산 광물이 섞여 있다면 우리 제품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수조사에 들어갔죠. 남의 나라 인권 문제가 우리 수출길을 막는 시대가 온 겁니다. 더 근본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중국은 동북 공정으로 우리 역사를 자국사에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막대한 자본으로 부동산과 상권에 침투하고 있죠. 힘으로 주변국을 복속시키려는 패권주의적 본능은 위구르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 신장에서 벌어진 일이 내일 우리에게 닥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역사는 명확한 교훈을 남깁니다. 억압 위에 세운 제국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 그리고 주변국은 늘 그 파편에 맞아왔다는 것. 중국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삐걱거릴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미사일보다 무서운 건 무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뉴스의 이면을 가장 먼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